주로 수리학 그리고 뭐 환경 수리학 그래서 수리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소개 이런 분야에 좀 소개를 하는 걸로 알고 왔는데 이렇게 저희 은사님 전 교수님도 계시고 해서 사실 좀 예, 걱정이 됩니다. 어, 야구 얘기로 그 시작을 한다고 제가 사회적게 양해를 구했는데요. 어, 제가 강두성 교수님하고 같이 야구를 많이 보러 다니는 거는 이제 수자원 쪽에서 많이들 아십니다. 이게 지금 작년 아니 올해죠. 올해 LG 트윈스 외야수의 성적표입니다. 네, 그래서 성적이 좀 안 좋죠. 그 몇몇 선수들이. 근데 이제 예전에 이 기록지를 만드는 게 40년간 거의 동일한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기록원분들은 종이에 이렇게 쓰는 형태로 기록지를 만들었는데 그 동일한 기록으로 이 선수를 평가하는 방식은 지금 엄청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주로 타율이나 뭐 홈런 개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지표들을 발굴해서 그 지표들이 선수의 생산성을 높이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것이 연봉이나 이런 거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이 메이저리그와 마찬가지로 트랙맨이라고 이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는 장비인데요. 볼의 스피드나 타구의 각도, 뭐 또는 클럽의 헤드 스피드, 그러니까 주로 타자라면 방망이 헤드 스피드를 어, 측정하는 장비 또는 이 메이저리그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영상 추적 시스템을 통해서 이 선수들의 기록들이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구가 이제 과학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게 얼마나 잘 맞았는지 아래쪽에 보이는 것 같이 그 시프트를 해서 하도 잡아야 되니까 시프트 금지를 메이저리그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요즘 유행하는 생성형 AI에서 제 제목을 약간 변형해서 이런 복합 계측 데이터를 활용해서 선수 맞춤형 통합 전력 관리를 이 트랙맨을 중심으로 정리해달라 했더니 걔가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꺼냈냐면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바로 그 두 가지 이슈인데요. 우리 물 관리에 관해서 꾸준히 해오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기록지 수준의 조사 자료. 그게 잘 아시는 수위랑 관계곡선식에 근거한 수위와 위량의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료들을 어떻게 다양한 지표들을 발굴해서 복합적으로 해석하냐가 첫 번째 이슈라면 두 번째 이슈는 그걸로는 좀 선수를 잘 픽업하기 부족하니까 수많은 장비들이 그러니까 개발되고 있고 그게 적용되고 있는데 사실은 잘 아시는 윤병환 교수님이 만드신 하이드로쌤이 유량 측정을 위해서 도입한 기술이 바로 영상 분석 기술이고요. 그 회사와 경쟁 회사가 바로 레이더를 이용한 전자파 이속계. 그래서 이 동일한 형태의 장비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하이드로쌤도 이 전자파 이속계를 사용하시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좋아하는 야구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 두 가지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의 데이터를 어떻게 좀 변형 해석할 것인가와 새로운 유형의 장비를 어떻게 하천에 좀 우리가 도입해 보겠냐 이거를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달에 정부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워낙에 생성형 AI 때문에 그 다시 지금 AI 얘기가 화두가 되고 있고 정부도 2030년을 목표로 모든 공공 분야의 95%를 AI 기반으로 전환시키겠다 해서 그걸 AIX라고 부르는데요. 어, 이거는 이제 SK 하이닉스 요즘엔 AI 때문에 돈을 버는 거는 우리가 같이 이렇게 알고리즘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 컴퓨팅하는 사람들이 지금 돈을 벌고 있죠. 근데 그분들의 이제 이행에 의하면 사실은 이게 이제 제가 여기 오히려 물공학회 계신 교수님들이 훨씬 더 이 하이드로 인포메틱스를 국내에 이끌어 오신 분들이라 저는 이쪽은 제 전공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이제 이거 AI를 하시는 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잘 아시다시피. 근데 이거를 보통 많이 요즘에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AI가 과거에 붐이 있었다. 근데 그게
수학적인 기법이 개발되던 시절이고 그게 다시 이제 2차 A가 있었다가 다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게 3차 AI인데 아시다시피 이 2차 AI 붐과 3차 AI 붐에는 다 컴퓨팅 파워라든가 여기서 말하는 이런 그 학습의 알고리즘의 개선이 이제 그 혁명을 불러왔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물에 있어서 이렇게 현장에서 현장밥을 먹는 사람으로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 시기에 흔히 말하는 개인용 PC라고 하는 퍼스널 컴퓨터가 월드 와이드왑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에 연결된 시점이고요. 이 시점, 2차 변곡점의 이 시점은 잘 아시는 지금 스마트폰이라든가 IoT라고 해서 그 우리의 인간의 모든 일상이 로깅되기 시작한 시점. 그러니까 데이터가 폭증하는 거와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세 가지가 컴퓨팅 파워와 그다음에 알고리즘의 혁신 그리고 이제 데이터 그걸 학습시킬 데이터의 폭증이라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그 데이터를 생성하는 저희 학생들한테 우리가 이 시대의 변화를 잘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 저희 7년 전에 국가에서 그 뭐랄까 4차 산업혁명을 정확하게 정의를 한 게 7년 후에 이렇게 됐을지 설마 예상은 못했겠습니다만 결국 지금의 말하는 AI가 자율진화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그 사회학자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거는 무인의 의사결정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싶었을 텐데 이제 어느 정도 자율진화의 시스템까지도 지금 10년 안에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거냐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모아온 데이터를 어떻게 재해석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는 어떻게 모을 거냐 주로 그런 거를 연구하는 사람이라서 좀 요거를 소개해드리면 또 여기 계신 훌륭하신 젊은 교수님들하고 같이 또 호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하고 있는 걸 좀 소개시켜드리러 왔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뭐 많이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홍수통 교수가 이제 AI로 홍수 예보를 하겠다고 발표했고 올해 여름에 예보를 해본 결과 좀 예보 발령 횟수도 늘어나고 조금 더 그 업무를 개선했다고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이제 화려한 이 플랫폼과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심지어는 이제 그 이걸 미계층 유형까지도 확대해서 심지어 이제 도시 홍수까지 그 AI 기반으로 예보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상태인데 잘 아시다시피 결국 그 AI가 가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아마 환경부에서도 많이들 하시는 예를 들어 레이더라든가 인공위성이라든가 하는 흔히 말해서 면 단위 스캐닝이 가능한 장비들을 추가로 도입하고 적용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현재 알고리즘 상에서의 AI 기반의 홍수 예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십 년간 뭐 기록해온 이 수위와 유량의 관계 곡선식에 근거한 이런 자료들이 AI 홍수 예보를 하는 근간의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가 이제 조금 더 고해상도의 또는 조금 더 뭐랄까 정확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까지 그 안에 데이터에 녹아들어 있었으면 조금 더 아마 예측 성능도 올라갔을 텐데 아시다시피 이게 잘 정제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제 그 기계학습까지 시킬 정도로 이렇게 다차원적이지 않은 정제된 형태의 데이터라서 이제 앞으로 이 데이터 체계를 어떻게 혁신하느냐도 좀 우리 물 분야의 이제 3차 그 저게 오게 하는데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그 정부에서 AI 과기정통부에서 AI R&D를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는 자료에서 일부 제가 좀 따왔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대학원생들이 좀 관심 있으면 해서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교육용으로 쓰고 있는 자료인데 우리가 많이 AI 하면은 이제 전통적인 그 알고리즘을 해석 그 뭐랄까 저 하는 사람 학습시켜내는 사람들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성공을 거두려면은 도메인 전문가라고 하는 우리가 좀 이제 물 관리면 물 분야 전문가겠죠. 근데 이 두 개 서로 애로사항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AI 홍수 예보를 한다고 발표했을 때 홍수통제소라든가 수자원조사기소로는 상당한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훨씬 또 데이터의 품질이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엔 아직까지 인력으로나 뭐 장비로나 예산으로나 부족함이 있는데 이걸 먼저 정부가 선을 내버리다 보니까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전문가들이 진정한 AI 혁명이 오려면 한 80%의 우리 그 투입을 정확한 데이터를 준비하는 데 투자를 하고 그 학습 알고리즘의 개선에 한 20%를 투자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물 분야도 이런 쪽에 도메인 전문가로서 이 AI 전문가분들과 같이 협업하면서 그 데이터 체계를 좀 혁신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게 이제 과학기술을 하시는 또 과기부 분들이 만든 자료인데 아까 얘기했던 AIX 같은 공공 분야의 혁신은 도메인 전문가의 비중이 더 높다고 과기부에서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물공학회 앞으로 이 재학생분들의 역할이 계속 커야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어쨌든 이 하천에 주로 많이 나가서 현장밥을 먹는 사람이라 뭐 잘 아시겠지만 그걸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이 측정망의 현재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거를 그 국립환경과학원 담당하시는 연구관님을 모셔서 특강을 한번 했었는데 자료를 보고 이렇게 많은 측정망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쓰는 자료는 몇 개 안 됐으니까 여기서요. 거기서 또 한 가지 놀란 거는 왜 한 번씩 물을 떠갖고 와서 분석을 하는 수질은 전부 측정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연속 모니터링이 가능한 유량은 조사망이라고 했을까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의문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유는 이제 수자원 조사법에 근거해서 또 수문 조사라는 게 전체적인 유역 정보를 취득하는 게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가장 다이나믹한 정보가 이제 유량인데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리학을 환경 분야랑 접목하는 쪽 연구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물안경 측정망들을 어떻게 쓸 건지 하는 걸 좀 많이 활용을 해왔는데 보시다시피 얘가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서 또 그다음에 그 대상 물질이라든가 대상의 그 법에 근거하다 보니까 이 조사의 체계나 그 빈도수, 횟수가 다 다릅니다. 항목도 다르고. 그래서 아마 한 번쯤 그 유역 유출 모델을 돌리신 분들은 이 자료를 가지고 모델을 보정하거나 해봤을 때 굉장히 자료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위량 조사의 목적도 이제 이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가 그 고수위, 고유량에 대한 외삽을 중심으로 수위 관측소가 유지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저유량일 때 기저 유출을 대변하는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의 그 4대강은 아시다시피 계속 연속되어 있는 직렬 보호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 낙동강의 사례인데요. 그 수위랑 관계 곡선식이 다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관리 수위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량이 는다고 해서 수위 같이 늘어나는 그런 자연하천 형태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국 단위로 어쩌면 우리가 미국보다 더 많은 자동 유량 측정 장치가 설치된 그런 해상도가 올라가는 그런 역설적인 그런 형태로 지금 계속 그 모니터링 체계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질 이동을 좀 관심이 있어서 이 두 가지의 다른 측정망, 자동 측정망하고 자동 유량 측정망 데이터들을 이제 많이 좀 가지고 놀라고 하는 편인데요. 얘네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각자의 목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스 밸런스라고 하는 물질 이동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유량과 그 정확한 단면 평균 농도를 알면 되는데 문제는 이 자동 수위 측정망의 설계가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염 사고의 초동 대처를 위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단면 평균 농도를 제대로 이렇게 모니터링하는데 약간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그 정부에 계신 분들도 잘 안 믿는 면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이제 총량 관리를 시작해서 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비전 모니터링 하는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각 기관들이 각자의 그 사업하시는 것들의 체계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근데 걔네들이 어떤 항목의 대상 항목에 따라서 또는 이제 그 대상의 주기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게 이제 지각각 설치가 돼 있고 작자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막상 우리 같은 이제 통합 해석 사람한테는 이렇게 일관된 자료의 빈도나 해상도가 좀 요구할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어떤 특정 유역, 제가 이제 아까 소개해 주신 것이 낙동강 쪽에
많이 하다 보니까 낙동강을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단면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그 데이터 체계를 해 보면 뭐 당연히 누구나 아시는 것 같이 빈도의 문제라든가 그 센서 기반의 실시간성 같은 것들이 항상 우리 강우 유출로 인한 저 물질의 이동까지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애로사항으로 현재 데이터가 측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과제는 저희가 환경부 뭐 역대 최고를 이뤘다는 17대 1의 경쟁을 뚫고 선정된 과제에서 발표했던 자료인데요. 이 통합 모니터링 장비를 혁신하는 과제입니다. 근데 거기서 저희가 주장한 바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워낙 그 프론티어 사업단부터 해서 예측 기술이 엄청나게 도약돼 그거 대비 모니터링 기술의 도약이 부족해서 현재 그 기술적인 갭이 발생한다. 그래서 주 목적, 예를 들어서 홍수를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목표 수지를 관리하는 주 목적은 잘 되고 있으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올 초에 환경부도 물안경 수색과입니다만 총량 관리를 하는데 더 이상 그 30회 정도 수준의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도가 떨어지고 부하량 측면의 관리가 한계가 있어서 이런 센서 기반의 자료로 개선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다라는 게 있다가 조금 소개를 한번 해드릴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센서 기반의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런 결측치나 이상치를 빨리 조기에 감지해서 이 제거를 하는 게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단순히 그 부하량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얘네가 공간적으로 이질적이거나 측정의 주기나 방식이 이질적일 때 얘네들을 어떻게 연계 해석할지에 대한 표준화하는 것들이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국도 이 과거에 이제 양적인 이제 모니터링에서 그 가용수자원의 개념이 질이 좋은 가용수자원으로서 정의가 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통합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뭐 몇 개의 시범유역들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리 환경부에서도 하려고 하는 이런 다양한 면단위 또는 이렇게 이화학적이거나 수생태 측면에서의 모니터링까지 연계하려고 하는 것들을 역시 외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전통적인 그 우리가 수분석이 필요로 하는 그런 항목들을 어떻게 센서 기반으로 측정해 보려고 아까 마치 야구를 그 레이더나 영상으로 분석해내고 싶어 하듯이 이 반드시 수분석이 필요하는 이런 인과 질소 같은 형태의 그 물질도 센서로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외국에서도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동향 분석을 해보면 우리의 기술 격차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20년대나 들어서서 이런 연구들이 본격화되고 있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한다면 어떻게 보면 좀 선도형으로도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물 분야에서도 물리 센서와 가상 센서라는 개념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고 가상 센서라고 하는 것은 직접 물리량을 측정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지표로 아까 제가 야구 선수들 하듯이 다른 지표 그러니까 직접 측정이 가능한 항목들을 연계 조합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다른 센싱을 하는 게 이제 가상 센서인데요. 그게 역시 외국에서도 물 분야에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저희 재학생들한테 좀 앞으로 어떤 데이터를 해석하시면 좋겠나 소개를 드린 거고요. 제가 한 연구는 그냥 간단하게 그림 위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강이라고 하는 굉장히 경사가 완만한 하천입니다. 진주를 관통해서 낙동강으로 합류되는데 이 경사가 완만하다라는 게 이 문제의 화두였습니다. 이게 주로 그 사회과학에서 뭐 주식이나 이런 걸 보실 때 쓰는 그 태블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가 막 데이터를 이렇게 다 때려 부어서 이렇게 해석했는데 의외 현상이 나타난 게 이게 이제 동그라미가 조류 세포, 그러니까 클로로필의 농도고 이 색깔이 이제 지점입니다. 그러면 이게 마구 막 큰 게 나타나다가 동그라미가 커지는 시기가 여름으로 모이는 게 보이고 그 지점이 하류로 그러니까 상류로 올라가고 있는 게 좀 보여서 이게 왜 그럴까를 이제 여러 가지 그 당시 이제 남강이기 때문에 낙동강하고의 관계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낙동강의 그 4대강 사업의 전후가 패턴이 바뀌었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고요. 주로 이제 여름철에 그리고 이게
남강이라는 게 좀 상류 쪽입니다. 말단이 아닙니다. 말단은 산데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는 게 보였고, 그게 다른 그 남강댐의 운영 자료랑 같이 비교해 봤을 때 운영의 패턴은 막대 그래프인데 변화가 없는데 이 클로로필의 패턴은 일정하게 바뀌어버린 형태가 되죠. 그래서 그 수질 자료들을 아까 말씀드린 이것저것 조합해가지고 이건 이제 네트워킹 해석을 해가지고 상관성 테스트를 하는 건데요. 앞에 상류에 있는 지점들은 주로 그 주요한 지천이나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영향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분석을 하면. 근데 말단에 있는 지점이 놀랍게도 낙동강과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강이라는 데가 워낙 완경사 지대다 보니까 이 남강의 말단이라고 하는 제표 지점들이 전부 낙동강에 물이 고여 있는 형태의 배수 효과가 발생한 겁니다. 근데 저희가 그 분석했던 말 그대로 그냥 선입관 없이 데이터로 분석해 보면 꽤 상당 부분이 그 이화학적인 배수 효과, 그러니까 우리가 수리학적인 배수 효과는 충분히 계산이 가능한데 이화학적인 배수 효과는 더 멀리, 그리고 우리가 녹조 같은 것들을 대변할 수 있는 수생태적인 배수 효과는 더 멀리 올라가 있다는 게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이제 튀어나온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전부 공공의 측정망들을 활용한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조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환경부에서는 지난 한 십몇 년간 그 주로 델프트 3D나 EFDC라는 기반의 모델링 기술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지금 많이 현행화 시켜놨는데요. 저는 어떤 관점에서 이걸 바라봤냐면 좀 빨리 할 수 없을까? 또는 미리 할 수 없을까의 관점에서 바라봤고, 외국에서도 그런 연구들이 많이 된다는 게 밝혀졌는데, 특히 우리는 정말 그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센서만의 항목으로 유추가 가능한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정확도는 물론 낮죠. 왜냐하면 이게 범주형 예측을 하기 때문에 정확도는 낮은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런 것들이 조합돼서 조류가 확 불러되는 것들의 튀는 지점을 찾는 데는 가능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 댐이나 보해 시설을 연계 운영할 때 초동 대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의 그 예측 체계랑 대응 체계는 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조류가 이 뒤에 나중에 데이터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붕업이 되면 이게 뭐 10만 셀, 100만 셀 되는 게 일주일 상간에 확 튑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런 센서 항목으로 초동 대처가 가능하다라는 거랑, 또 한 가지는 이제 영양물질. 영양물질도 이게 그 비점 관리가 앞으로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수분석으로 해가지고는 열을 해서 많게는 한 2, 3주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센서 기반으로 가성 센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관에서 그걸 도입을 하고 여러 가지 회귀 모형들을 도입했는데, 핵심은 분집 분류 분집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 기반의 공간적인 그 범위를 정해주면은 정확도가 항상 확실히 개선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댐에 그 영향을 받는 댐 상류 지역 또는 그 보해 영향이 되는 그 본류 지역들이 데이터 기반의 그냥 분집 분석만 해도 다 분류가 됐었다는 게 나타났고요. 거기에 맞게 별도의 학습 알고리즘을 도입하면은 얘들의 예측 성능이 높아서 이 TN을 예측한 데 있어서 굳이 수분석을 하지 않아도 변동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 지금은 이제 뭐 TP나 TOC로 이걸 확대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이게 또 그 우리가 수질이 나빠지는 걸 가지고 봄 가뭄 또는 여름 가뭄 때문에 수질이 나빠진다 이런 얘기를 현장에서 많이 합니다. 그럼 그게 진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뭄 지수를 수질 항목이랑 더 연동을 해가지고 뭐 이런 부하 지수 곡선 같은 것들을 판단하고 나름의 지표를 만들어서 이 그래프가 마치 가뭄을 예보하듯이 정상,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면 수질이라는 게 당연히 그 물 순환 또는 그 물 부족에만 영향을 받지 않아서 어떤 완벽한 패턴을 보이지는 않지만 그 관심주의, 경계, 심각에 따라서 수질이 악화되는 게 확연하게 나타나는 유형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유형들은 이건 안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이런 유형들은 우리가 어떤 하천 유지 요령이라든가 댐 방류 방식이라든가 이걸 감안해서 개선할 수 있고, 또는 이걸 단순히 부하량 측면에서 오염원 관리를 못했다고 지자체를 압박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 우리가 기록지로 써놨던 물을 떠서 수질을 재고 유량을 수유량하고 수식으로 재고했던 데이터들을 이렇게
복합 해석을 해가지고 조금 우리가 몰랐던 사각지대의 어떤 문제를 해결했었던. 다만 그걸 하다 보니까 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물 정보 시스템이 이렇게 생산자 중심으로 공개되고 있고 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거를 발제할 때까지만 해도 꽤 오래됐었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아마 많은 부분이 API, 오픈 API 방식으로 좀 자료를 땡기는데 훨씬 용이해지긴 했는데요. 여전히 이 아까도 말씀드린 자료의 측정 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도메인 전문가로서 AI 전문가한테 넘겨줄 때까지는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는. 네. 그래서 특히 제가 이렇게 일을 해보면 아쉬운 게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를 인지할 수 있는 여러 측정망들은 존재하나 비록 그게 빈도의 차이가 나더라도 어떤 사업을 했는지에 대한 이력이 남아 있어야만 흔히 말해서 이제 의사로 따지면 처방전인 거잖아요. 이게 남아 있어야만 얘네들을 학습시켰을 때 어떤 대안이 나올지가 결정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공무원분들이 이걸 흔적을 지우는 걸 좋아해서 이게 찾기가 어려워서 이게 꼭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당시에 이제 낙동강 수계위에서 좀 제안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제가 뭐 조금 전에도 우리 정동희 교수님하고 건강 상담을 했는데요. 저 역시도 두통을 심하게 앓았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의사들이 계속 오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 디스크라고 했다가 어떤 사람은 근막 이게 제가 실제 백병원에서 검사를 다 돌았던 그 사례를 들었던 건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들이 왜 이 의사들끼리 서로 공유를 안 할까? 제가 받은 처방전이나 그 검사 결과를 서로 공유하면 조금 더 종합적인 결과를 내놓지 않았을까? 그런데 실제 그 병원들이 이제 그걸 하겠다고 공유 체계를 만들겠다고 해서 우리가 상대의 오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야만 이제 본인은 오진을 안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당시에 뭐 그런 이렇게 준비를 했었던 건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 물을 관리하는 대상 그 항목에 따라서 다른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특히 그 사업 이력에 대한 서로 조회가 가능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걸로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 의사 비유를 들어서 하나 더 드린다면은 이게 이제 18년에 통과한 사업인데요. 그 뇌 구조를 분석하는 그 장비를 개발하는 사업이 예탈 통과한 그 보고서에 나온 겁니다. 근데 이 말은 그 당시 이 보고서에서 읽다가 보니까 더 많이 알수록 치료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통과시키는 논리 모형이 그였습니다. 이 비록 엄청난 돈이 들지만 이거를 밝혀내면 치료가 가능하다. 그거에 있어서 저도 이제 과제를 제안할 때 이런 장비들이 우리 수생태계에서도 있어야 된다. 더 고해상도의 장비가 있으면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왜? 우리가 항상 그 나타나고 있는 모든 그 물 관련된 문제들이 차원적으로도 다차원적이고 시간적으로도 그 텀의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단기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건 장기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좀 모든 이체능치가 혁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고해상도의 데이터를 얻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찾아본 그런 사례들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남강 합류부 같은 사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말단이 좀 대표성을 상실한 것 같다. 그래서 당시에 좀 말단에 대해서 상세 조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상세 조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 리스트라고 하는 부피 농도를 측정하는 입경의 분율과 그런 센서 장비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조사할 때 특이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공사를 해갖고 이쪽에 우하는 탁수가 발생하고요. 이쪽에 좌하는 낙동강 고유에서 조류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입자 부피 농도는 아까 보여드렸던 리스트는 두 개를 동시에 같이 반응하더라고요. 어차피 조류 플러그도 입자로 인지를 하는 거죠, 센서가. 그래서 이게 그러면 원래는 부유사 농도를 측정하라고 만든 장비인데 조류에 쓸 수 있지 않을까? 혹시나? 해서 당시에 측정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순수한 차원에서 때마침 이때 그 조류가 심각했어 갖고 그 환경부가 펄스 방류라고 해서 보보 연계 운영을 시도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걸 조사를 하다 보니까 밝혀낸 게 뭐냐면 실제 조류가 플러싱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포자들이 이쪽에 다시 숨을 거둔 거죠. 물이 빨라지니까 밑으로 숨었다라는 게 이 포자가 밑으로 숨었고 그래서 다시 하루가 지나서 그 포자가 올라왔다라는 게 저희가 했던 고해상도 모니터링에서 데이터로 나타났고 그랬더니 실제 그 보호 펄스 방류를 끝내고 나서 실제 하천 유량이 늘었을 때 더 폭증해버리는
그러니까 오히려 펄스 방류가 조류를 일종의 플러싱하거나 사멸시키지 못하고 얘네들을 포자를 섞어버린 꼴이 된 게 당시에 나타나서 아마 그래서 이 이후로 이제 펄스 방류는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 데이터가 그 당시엔 좀 귀했던 데이터였고요. 그래서 실제 18년도에 댐보 연계 운영을 대대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그 센서가 그러니까 원래 그 트랙맨도 골프 연습하라고 만든 센서인데 그걸 야구에서 쓰면서 지금 야구의 기능이 현저하게 증가하듯이 이 입자 농도를 재라고 한 센서를 조류 플러그의 연직 분포를 재는데 왜냐하면 조류는 물을 떠갖고 그 검경을 한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 센서를 집어넣어서 나온 결과를 우리가 조류를 인지시켰더니 이 의도치 않은 좀 고해상도의 데이터가 된 거죠. 그랬더니 또 드라마틱하게 이 장비 회사에서 그 차년도에 피코시아닌 센서랑 플로리센스를 붙여가지고 HAB, 그러니까 그 위해성 조류를 측정하는 리스트 HAB라는 장비를 팔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샀었습니다, 당시에. 하여튼 요게 저희로서도 의도치 않은 고해상도의 데이터가 가져다 준 사례고요. 외국에서도 그러한 이제 그 발전, 이게 이제 국제 그 발전 협회인가에서 제공하는 자료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대규모 댐의 발전은 이 볼륨을 수시로 씁니다. 넣었다 채웠다 하는데 지금 이제 보에 달려있는 소수력 발전은 하천 유량 통과 방식이라고 해서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런어브 리버 패슬리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유량 통과 방식. 근데 얘의 단점이 뭐냐면 계속 관리 수위가 유지되니까 요 일부 물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의 체류 시간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게 단순히 우리가 볼륨을 유량으로 나눈 체류 시간이 아니라 구간 체류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저희가 그때 내세웠던 가설이고 그런데 실제 정밀 계측을 했더니 이 하천 내에서도 하천은 잘 없는데 역방향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게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간단합니다. 그래서 또 비슷한 고해상도에 이제 낙동강 쪽에 재미를 들려서 여기저기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고해상도 측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부산의 수영강 제가 그 산책 많이 하던 곳인데요. 여기가 항상 그 민원이 심각합니다. 이게 꽤 부산에서 비싼 동네거든요. 산책하기도 좋게 잘 만들었는데 이 위에 있는 하수종말 처리장의 물이 계속 여기서 썩는다라는 민원이 증가하는데 이걸 이제 뭐 가서 또 센서도 집어넣고 ADCP라고 하는 속도 집어넣고 측정을 했는데 워낙에 이게 하구 지역이다 보니까 유속을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당시에 전자부자를 투입했더니 요 앞에 그 영화의 전당 앞에 이렇게 쭉 얘네들이 계속 멈추더라. 그러니까 이 염수세기가 이 수영강에서는 발생을 하는데 억류형 염수세기. 그러니까 요 육상에 물이 못 빠져나가고 해수가 들락날락하면서 요 물이 고여 있는 꼴이. 그래서 구간 체류 시간이 굉장히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 그게 때마침 상류에 두 개의 하수종말 처리장이 존재하다 보니 그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방류한 방류수가 여기에만 적체되는. 우선 이제 그걸 뭐 좀 찾아보다가 억류형 뭐 염수세기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존재한다는 걸 좀 이렇게 밝혀드렸던 그런 사례입니다. 마찬가지로 육상에서도 이게 이제 그 팔당 때, 죄송합니다. 그 저기 묽은 메리치수상의 직하류에 있는 양산천입니다. 양산이 워낙 난개발이 많이 되니까 그런데 상류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시장은 이건 하류로 흘러나가는데 뭐 자꾸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하류 영향이 크다, 작다면은. 근데 뭐 모델링을 아무리 돌려도 그 영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뭐 다양하게 조건을 줘봐도. 근데 막상 고해상도 계측을 했더니 그럴 수도 있겠다라가 튀어나왔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미미하게 낙동강 그 본류수하고 양산천에 수온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제 표층 박리 형태로 물이 흘러 들어오고 그러면 마치 이게 주 흐름이 아닌 취속류, 그러니까 우리 항만 하시는 분들 바람에 의해서 얘네가 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례가 실제로 모니터링에서 잡혀서 결국에 양산천의 미미한 수온차가 표층 박리 흐름이 되고 이것이 어떤 이렇게 취속류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당시에 또 밝혔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합류부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뭐 남강, 황강, 금호강 다 이 합류부에 관한 그 상세 미케닉을 조사를 시켰고요. 그 낙동강 쪽에서 유역청에서 그래서 뭐 조사한 결과들에 따라서 그 원인과 그 진단들을 좀 이렇게 해줬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대구를 관통하는 금호강하고 그 옆에 조그마한 진천천이 어떻게 수질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거, 또는 환강 같은 경우는 그때 보를 좀 일부 개방에 다시 닫았다 하다 보니까 요 합류부가 이렇게 그 모래 사주가 이렇게 발생해서 얘가 이 전체 혼합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같이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구간 부분적 체류 순간에 증가되는 패턴이 있을 수 있다. 어딘가에. 그럼 거기가 조류의 시딩이 될 수 있다 해서 조류 발생 우심 지역을 그 수리랑 자료로서 평가해 주는 역시 그런 것도 저희가 제안을 드렸었고, 그 구간이 나중에 맞다, 뭐 안 맞다 이런 것들을 같이 또 실무적으로 해결했던 그런 사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팔당호에 올라왔더니 다시 팔당호도 한번 이 고해상도를 해봐달라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 저는 사실 팔당호는 굉장히 그 하천의 그러니까 저기 저수지의 볼륨이 작아서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 외에 큰 수채 혼합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 북한강하고 남한강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고요. 팔당호는 아래쪽에는 우리 용인의 그 남개발을 받아주고 있는 경안천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북한강에는 청평댐이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포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포보는 주로 자연 원류형 형태의 자연하천의 형태를 띠면서 구조물이 운영되고 있고, 청평댐은 전형적인 발전 방류를 하는 그런 댐이 발생되는데, 얘네 둘이 항상 온도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온도차에 의해서 요 합류되는 구간의 패턴이 아주 묘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는 고해상도 데이터로 스냅샷을 몇 번 찍어봐서 좀 밝혀낸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정밀하게 해봐야겠다. 이게 예민하거든요. 한수원도 얽혀있고 수자공사, 뭐 경기도 그 치수원 다 예민해서 조금 더 고빈도의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 측정망 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확실히 그 합류부되는 지점에서 상중하의 패턴이 다르다라는 게 밝혀졌고, 그게 왜 그럴지를 궁금해서 이제 중요 지점에다가 한 달 남짓 고빈도 모니터링을 시작했더니 그게 드라마틱하게 나타났습니다. 뭐냐면은 이 여름에 성층이 존재할 때는 바로 이게 바로 뭐냐면은 청평댐의 방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그 저기 발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더울 낮에 발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오프 방식의 방류가 되고 있는 게 딱 싱크가 정확하게 맞아갖고 이 남강, 그러니까 저 북한강 쪽에서 이렇게 역류하는 푸른색 그 흐름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수질하고 뭔 상관이냐고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그 팔당댐 조류를 많이 연구하신 그 교수님들, 뭐 공동수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북한강의 두물머리 쪽에서 항상 조류가 발생한다는데, 여기가 이렇게 얘네가 온오프로 물을 틀고 남한강은 자연하천으로 원류하니까 여기가 항상 습관적 정체 수역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특히 상류층이. 그러니까 역시 아까 제가 수영강에서 보여드렸던 억류형 형태의 일종의 성층 흐름이 존재하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계속 그 체류 시간이 증가해서 여름철에 이제 조류 시딩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추가로 올해 되게 조류가 심각했는데요. 그거는 오히려 경안천이 시딩이 됐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경안천도 팔당호 본류와의 미미한 수온차가 발생해서 양산천의 사례 같이 표층 방류 흐름이 발생합니다. 그 방류 흐름이 이쪽에 그 치수장 있는 쪽에 영향을 줘서 그 앞에 되게 조류 좀 심각했던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또 고해상도 또는 고빈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서 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의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게 전부 다 그냥 그때 발생한 문제를 그냥 그때 잠시 용역성으로 잠시 해결하고 많이, 이게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 결국에 우리가 모니터링 체계가 바뀌어야 우리 이제 뛰어난 예측 성능을 갖고 있는 우리 물관리 분야에 알고리즘 적용될 수 있다 해서 저는 그 7년부터 장비 만드는 연구를 계속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잠깐 소개해드린 이제 막 전자부자를 만들어서 이런 오염 사고 발생했을 때 유속 자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부하시키고 여기 센서를 달아가지고 수질, 수심, 유속을 동시에 측정하는 이런 부자를 같이 그 민간 기업과 개발해서 실제 이거를 뭐 그 건기원의 하천센터에서 테스트를 한다거나, 또 이게 지금 영상이 안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가상의 오염 사고를 유발시켜갖고, 여기가 어디냐면은 낙동강의 수질 오염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감천입니다. 주로 과거에 페놀 사태가 났던 거기서 이렇게 가상의 테스트를 하고, 이게 안 됩니다만
그걸 이제 하는 장비를 개발했고요. 이때 이 초분강 센서가 드론에 탑재할 수 있는 그 아주 초소형 센서가 막 나온 시점이라 그걸 저희가 하다 보니까 야, 기왕 할 거면은 다른 것도 다 잴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인공위성 영상으로 했던 부유산 농도나 조류 문제 또는 뭐 수심 문제들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요거는 이제 김동수 교수님이 또 기획을 해가지고 저도 조류 모니터링을 하는 쪽으로 참여를 하고 야, 이거 충분히 하천 조사에 쓸 수 있겠다 해서 이거 뭐 캘리브레이션하고 하는 거는 뭐 얼마든지 과거 연구에서도 해왔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출장용 차량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가까이 들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초분강 영상이 워낙 헤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쏴준다는 게 불가능하니까 요 안에서 출동 차량 안에서 직접 분석을 해가지고 결과만 쏘면 어떻겠냐 해서 이런 차량용 이동식 기지국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걸 설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명지대에 있는데 학생들이 잘 운영을 안 합니다. 이게 헤비하다고 잘 안 들고 나가는. 네, 나름 뭐 이때는 이게 되게 실용화 연구로서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는 저희가 그 아까 보여드린 고해상도 데이터들을 대부분 대학원생들이 힘들게 배를 타고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 이게 측정하는 게 되게 힘드니까 이거를 자동화하자. 무인 USB 많이 하니까. 그래서 또 역시 또 민간 기업하고 함께 지금의 그 테슬라에서 쓰이고 있는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삽입시켜 갖고 일반 우리가 사람이 타는 그런 보트 사이즈에다가 그래서 이 장비들을 다 탑재를 시켜서 얘가 자동으로 혼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측정하는 그런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현재 4천년도쯤 되고 있어서 내년이 마지막 해년도인데 뭐 나름 이제 환경부에 저희가 이제 시연도 많이 하고 요건 아마 영상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네. 곧 아마 그 각 4대강 물안경 용수 같은 데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배에 사람들이 타서 그걸 재거든요. 근데 저희가 밑에 보시는 것 같이 수로 테스트를 하고 해서 당연히 개발 장비는 그 지오시스템 리서치라고 민간 기업에서 하시고 저희 이제 이걸 검증하는 대학 연구팀들은 검증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율주행 이게 나름 하천이다 보니까 사고가 좀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레벨 3 정도 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 자율주행 기술은 꽤 높은 수준인데 다만 이게 뭐 아직은 실용화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겠죠. 아무튼 요 뭐 샘플링도 할 수 있고 또 센서 모니터링도 하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같이 지금 검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적용성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확실한 거는 한 4년째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유인으로 하는 것보다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고해상도 데이터를. 점점 이 시간이 줄고 있으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내가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측정망 자체가 지금의 국가 측정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항목에 따라서 다르게 되니까 측정망을 통합해보자.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17대 1의 경쟁을 뚫은 건데요. 핵심 기술은 아까 우리가 무인 USB를 개발한 기술을 여기 적용해서 이 농도도 단면 측정 분포를 측정할 수 있게끔 이 센서를 여기다 달아서 이 가변역을 하는 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측정하게끔 그래서 매스 밸런스를 맞출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장비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미 많이 보급되고 있는 이러한 그 초음파 형태 또는 뭐 표면에서 측정할 수 있는 영상 유속계 같은 것들을 가지고 수리량과 이 수질량들을 전부 단면에 대한 상세 해상도의 자료들이 우리가 활용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측정망들을 연계 해석하는 거랑 그래서 중요 설치 지점을 설치하는 거랑 또 운영해 가지고 이 어떤 물질의 전주기 과정을 해석해내는 그런 것들이 추가돼야 되는 그리고 그게 뭐 저희가 아까 환경부의 니즈를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총량 시스템을 한다거나 또는 지금 수자원조사 기술에서 일일이 사람들이 가서 측정한 결과로 보정하는 것들을 자동화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 통합 관측소가 만들어지면 우리나라 그 전통적인 방식, 그러니까 아까 기록지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훨씬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이건 좀 올해 처음 시작해서요. 이제부터 좀 많이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많은 그 대학원생들이나 같은 참여 기관들이 같이 한 거라서 제가 대표 발표를 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